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제주 지역 이슈들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 박원철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때 아닌 항공기 좌석난입니다. 예, 도민들이 요즘 가장 체감하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두 분은 비행기 최근에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개인적인 경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땠나요, 요즘? 올라도 뭐 너무 올라가지고 예, 얼마 정도 주셨어요? 이게 뭐 10만 원 이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요. 편도가요? 예. 그러다가 이제 좌석이 뭐 두세 개 남은 거 비즈니스석 하면 20만 원까지 막 나오니까 야, 진짜 이거 너무 심각하다. 표를 구하기도 힘들죠. 표하기도 어렵고 예, 또 남아 있는 표가 대부분 비즈니스석밖에 안 남아 있고 예. 일반 좌석, 이코노미석 살려면 산다 하더라도 뭐 한 12, 3만 원 서울 가는 거 그 정도는 아무리 최소 줘야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박원철 의원님은 최근에 어떻습니까? 최근 저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예. 장 위원장이면 요새 뭐 특히나 당 일로 해서 뭐 자주 다니시니까 더 저보다 예. 체감하는 게 많을 텐데 그 전에는 그 평일 같은 경우는 비행기 좌석 걱정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사전에 예약도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굉장히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고 평일에도 뭐 8, 9만 원? 예. 네. 그리고 뭐 주말 이럴 때는 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뭐 15만 원, 10만 원 주변에 지인들 얘기 들어와도 그렇고요. 저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항공사들이 아무리 그래도 자본 논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팬데믹 기간만 놓고 보면 제주 노선을 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예. 벌어놓고 이제는 좀 엔데믹 기간이 됐다고 해서 먹튀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지금 항공료가 지금 15만 원, 20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관광객과 도민들 입장에서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기간에는 항공사들이 제주 노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주 노선에서 많은 수익을 얻었는데 제주 올 때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오영훈 도지사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아마 오영훈 지사께서 매우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주 노선을 이용할 대로 이용해 놓고 지금 와서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또 그리고 아마 지사께서는 일종의 경고성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만 지금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고 지사께서도 지금 현재 인천공항을 통해서만 단기 입국 비자를 좀 발급해주고 있는데 제주공항에서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되고 있고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고 있다면 제주 노선이 다시 황금 노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제주가 국제 노선에 대해서는 탑승률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지원도 해주고 있거든요. 편당 얼마씩.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주가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제주 같은 경우는 항공교통이 광역 대중교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를 자꾸 좀 홀대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들려지는 대목이죠. 예. 아마 지난해 한 12월 이후부터 아마 해외 여행이 좀 풀리면서부터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항공기 좌석 한 10% 정도 줄었다고 해요. 그만큼 또 관광객도 줄었고. 장성철 위원장님은 이 제주 홀대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예. 뭐 제주 노선에서 너네 돈 안 벌었냐, 예. 또 뭐 너 제주도 이렇게 벌어놓고 이제 와서 홀대하냐, 예.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좀 뭐 호사탈 수 있는데 예. 이게 결국은 시장의 가격 문제잖아요. 네. 그 결론은 이제 냉정하게 이걸 접근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항공 여객 시장이 제주 기종점 그동안에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그런 시장 형태를 보였다가 예. 지금은 이제 독과점 형태로 거의 변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공 좌석이 굉장히 많아서 공급이 많아서 예. 가격 경쟁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지금은 좌석이 굉장히 한정된 상황이다 말이죠. 예를 들면 한정된 게 항공사의 어떤 그 현재 형편 상황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항공편 운항이 줄어들고 해외가 거의 막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승무원이나 이렇게 직원들을 내보내는
그래서 이제 항공편을 갑자기 늘리려고 그래도 승무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채용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편 좌석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경쟁 시장에서 독과점 시장으로 거의 이제 변모돼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 하나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거대한 항공사가 생겨버린 거죠. 실제로 대한항공이 2021년에 영업이익이 한 6천억, 그 다음에 2022년 작년에 한 1조 7천억까지 돈이 벌었어요. 현재 현금성 자산만 해도 한 5조 원까지 되고 대한항공의 자회사들에 대해서 빚이 있는 걸 다 대한항공 모회사가 다 갚아주는 그게 뭐냐 하면은 대한항공 카를 중심으로 한 독과점 시장이 현재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감정적으로 분풀이성으로 우리가 얘기해서는 결코 이게 풀릴 수가 없고요. 첫째는 그럼 그 독과점 시장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하고 통신사 같은 경우에를 독과점 경쟁 시장이다고 규정을 해서 가격을 좀 인하해라 하는 식의 어떤 시그널을 정책적인 거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예전에 이 항공 사업을 독과점 사업으로 분류를 했어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 은행과 통신 3사에 대한 독과점 규정을 했다 그러면 전 항공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이 시장 규모가 독과점 시장이라고 하는 게 명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에 맞는 걸맞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가장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그 제안하고 싶은 것이 99년에 우리가 이 항공요금이 그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거든요. 국내 항공요금이요. 현재 국제항공요금은 인가제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국내 항공요금은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개가 독과점 형태에 있을 때 90년대 말에 2000년대 초에 기억납니다. 예. 계속 올렸죠. 예. 그래서 도민들이 많이 반발했었죠. 종합운동장 가서 우리 도민 규탄대회도 예. 했었잖아요. 규탄대회에서 그 말 안 들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제주항공 띄우고 저가항공 막 들어오면서 경쟁 시장으로 바뀌니까 가격이 내렸고 예. 결론은 현재 독과점 시장을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국내 항공 요금 제도를 인가제로 빨리 바꿔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내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그 지금 항공 스케줄을 짤 때는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원희룡 장관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제주도지사를 역임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아마 아까 신고제 문제를 어떤 고시를 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은 물론 정치권들 특히나 국회의원 세 분 노력도 물론 필요하고 뭐 도정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국토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항공 스케줄을 이렇게 짤 때 어떻게 짜야 되고 요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아지고요. 차제에 또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주항공을 우리가 제주 도민주로 만들고 막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제주를 위한 제주 도민들은 지금 광역교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선에는 일정 정도 이제 탑승률이 모자라면 항공료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재정적 지원들도 차제에 좀 고민을 해서 이 문제를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방안이 좀 고민돼야 된다 그렇게 봐져요. 제주항공과 관련해서 말씀하니까 꼭 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주항공에 우리가 50억을 처음에 출자하면서 이제 그 출범시키는데 도움을 줬던 근본적인 원인이 목적이 뭐였냐면 이 독과점 시장을 경쟁 시장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이걸 우리 도민 사회가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제주항공이 생기면서 동시에 그때 한성항공이 생기고 이러면서 저가 항공들이 서울레어 이런 것들이 막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 시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주항공을 출범시킨 그 정책적 기대 효과는 우리가 충분히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50만 주 우리를 갖고 있는데 제주도가 여기에 또 추가 출자하니 뭐 주식을 사니 그걸 왜 해야 돼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을 했으면 주식을 매각하고 돈을 걷어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250만 주 지금 16,000원 돼서 한 400억 정도의 우리가 그 주식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걸 매각을 해서 차제에 이런 독과점 형태에서 지방 공기업으로서의 제주항공이 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뭐 제주항공을 할지 뭘 할지 모르지만 400억 정도의 자본금이면 충분히 항공사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법적 자본금이 150억이고요. 국내 항공 같은 경우는 소형 항공 같은 경우는 15억인데 국내 항공 정도 수준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자본금을 마련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전 차제에 제주 사회에서 제주도정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가 직접 출자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제주항공을 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제주항공을 한 번 더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주항공 예전에 만든 건요. 예. 애경이 한 거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가 출자금을 좀 도와줘서 연착륙 그 출범을 연착륙하는 데 도움을 준 거고 그 목적은 우리가 달성했단 말이에요. 경쟁 시장의 혜택을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제주 관광에서 상당히 얻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위기가 왔어요. 독과점으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는 제도를 바꿔요. 신고제를 인가적으로 다시 바꾸는 방안 하나.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가격 그 정책을 신호를 줄 수 있는 건 결국은 공기업으로서의 항공사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예를 들면 지금 15만 원, 20만 원 할 때 제주 지역의 공기업은 그래도 한 8만 원, 7만 원 이런 시장 그 가격을 내놓으면서 가격 인하 유도 정책을 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전 제주도가 출자하는 새로운 공기업으로서의 항공사를 하나 항공사를 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돈은 이미 제주항공의 주식을 갖고 있는 400억 정도를 그 주식을 매각해서 400억 확보하면 자본금 마련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먼저 항공요금 신고제를 허가제로 예. 바꾸는 부분, 예. 또 지역 항공사를 다시 한번 만드는. 뭐 그거는 대한항공. 공기업인 거죠. 예전에는 민간 기업이고요. 이번에 만들게 하면 공기업이 되는 겁니다. 독과점 시장에서의 공기업은 충분히 경영이 가능하죠.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박원철 의원님은 지금 현재 사실상 뭐 출륙 금지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도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정책적 대안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까 그 단기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주도민들 대기편 항공 좌석을 우선 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항공요금 정책에서 제주가 일정 정도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향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금 아마 그 도정에서도 국토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많이 하시고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우리 제주항공 또 그리고 이제 에어부산에서는 뭐 제주편을 뭐 증편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그 봄철 관광객을 위해서 다시 뭐 특별히 항공 스케줄을 짤 때 배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단기적인 방법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도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도민 기업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년 저희들이 이익 배당을 받은 걸 다시 투자를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자본금도 이제 어느 정도는 확보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참고로 우리가 제주항공에 주식을 가진 게 어떤 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그때 출자한 게 아니에요. 애경이 제대로 제주도하고 협력해서 처음으로 저가 항공의 시작을 진입을 하니까 제주도가 그렇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출자를 한 거지. 그리고 그 정책적 목표, 그거는 경쟁 시장을 만들어내는 걸 충분히 우리가 달성했기 때문에 제주항공의 주식을 연연해서 가질 이유가 저는 하등이 없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왜 드림타워만인가? 제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 드림타워는 허가 당시부터 고도 제한 완화로 인해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결국에 인근 지역 노영동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큰 도로를 중심으로 55m와 35m, 15m 높이의 건물들이 제각각 늘어서 있습니다. 구역별로 건물 고도를 제한하면서 나타난 풍경입니다. 문제는 같은 주거 지역이라도 어떤 곳은 고도가 45m, 어떤 곳은 35m로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와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과도하게 지정된 고도지구를 줄여
다양한 도시 경관을 만들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산과 이상은 가급적이면 규제를 강화하되 시가지 지역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규제를 약화시킴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들은 같은 주거 용지에는 같은 고도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형평성 문제 그리고 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고도 완화라든가 건축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도 완화로 건물이 늘어나면 주차 문제와 쓰레기 처리 같은 생활 여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2040년까지 적용할 제주 도시 기본 계획안이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고 행정시에서도 도시관리 계획을 재정비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제주의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제주도가 경관을 위해서 노영동 일대 건축물 고도를 최대 35m, 12층 높이로 지금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드림타워 높이가 169m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노영동 주민들이 반발해서 우리도 드림타워처럼 고도를 완화시켜달라. 드림타워까지는 알지만 10m, 20m라도 높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최근에 주민들이 토론회까지 열었다고 해요. 이 노영동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와 관련돼서 제주도만 갖고 있는 고도 제한 정책이 있죠. 예. 과거에 여러 가지 각종 종합개발 계획에 반영됐던 계획들을 고도 제한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경관도 보존하고 예. 아니면 쾌적한 환경도 조성하고 바람길도 확보하고 아니면 토지 효과적 이용을 해보자라는 취지였죠. 예. 근데 지금은 조금 미래 도시 아니면 압축 도시 관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요. 전국적으로 고도지구를 지정한 곳이 한 892곳 정도 되는데요. 제주가 거기에 267곳이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개소수로만 보면 한 30%고 예. 면적으로 보면 한 23%가 잠무는 거죠. 제주가 아무래도 자연 경관을 그러니까 다른 보존하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역사문화 지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해안경관 지구를 만들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관리를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일부 용적률로 건폐율로도 관리도 하죠. 그런데 제주는 고도 제한을 통해서 모든 정책을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점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경기 김포 같은 경우가 약 한 5천만 제곱미터. 근데 우리 제주는 2,900만 제곱미터. 아니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500만 제곱미터로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재점검해야 되지 않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노영동 같은 경우는 충분히 거기 33년 동안 도시계획을 만들면서 한 번도 변화를 안 시켰던 부분들이 있고 지금 우리 구도심 같은 경우들도 사실은 굉장히 카로텔 19층인데 그 옆에 4층 이렇게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오영훈 도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바라보고 좀 더 개선안을 마련해보고자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앞으로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좀 점진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는 있겠다. 노영동 주민들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충분히 일리 보시는 있다고 건가요? 저는 봐요. 장성철 위원장님. 이게 언젠가 이게 터져나올 주장이 나온 거죠. 예. 사실 이제 고밀도 고도 제한 완화를 하면서 이게 술자리에서 왜 저기만 풀어주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집단적으로 이제 의사 표현을 하고 어떤 토론회 같은 걸 해서 공론에 나섰는데 저는 그 감정, 그 정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남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찾아내는 게 맞고 오영훈 지사가 그 정확한 표현이 고밀도로 개발할 곳은 고밀도로 개발해야 효율성이 높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밀도로 개발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토지 이용 정책 하나 하고 그다음에 교통계획.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도 제한의 문제라는 게 교통 체계와 토지 이용과 그리고 거기에 조금 낮은 변수이긴 하지만 다중 이용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세계 모든 도시들이 이제 도시계획의 정책이 되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중심 상업 지구 개념을 전 도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의 도시 정책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롯데 시티호텔도 사실은 고도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노영 오거리에 이제 드림타워가 들어서고 다른 지역도 이제 고도 제한 완화를 해서 이제 고층 건물을 짓겠다 이런 요구들이 들어올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개별적인 심사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제주시 전체의 고도 제한에 있어서 완화를 할 기준이 뭐냐 이거를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중심 상업지구라고 하는 개념이 꼭 필요하다. 세계 모든 도시들이 성공적인 대중교통과 또 합리적인 토지 이용 정책이 결합된 곳들 가보면 그 고도 제한이 풀려서 그 고밀도 개발이 된 곳은요 대부분 그 역세권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교차하면서 사람들이 유동성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주변 지역을 중심 상업지구로 지정을 하고 반경 뭐 3km, 5km 이렇게 정해서요. 그런 곳은 고도 제한을 풀어주되 나머지 지역은 일정 정도로 기준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라야만 대중교통에 의한 어떤 인구 유동, 그러니까 교통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고 토지 이용의 어떤 합리적 기준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노영동 주민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 불만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것은 뭐 재산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예. 또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그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모든 성공적인 도시 정책에 있어서 했던 그 기준, 그러니까 중심 상업지구 같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좀 도입을 해서 그 고도 제한의 어떤 기준을 그 세세하게 마련할 때가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두 분 다 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제가 뭐 약간 반대되는 이야기를 좀 소개해 본다면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들도 고도 제한을 연쇄적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 또 한 가지 아무래도 제주가 또 세계 자연유산이고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도 제한 정책을 해왔는데 경관 훼손 또 도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런 풀어야 될까요? 고민들이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장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우리 제주에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저성장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저소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도시 여건들이 변화되고 있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축 도시, 미래 도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이제는 도시를 업무, 상업, 주거, 생활과 연계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게 세계적인 흐름이고요. 그런 네. 추세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제주시를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 도정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자연 경관 훼손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도시 평면 확산되면서 우리 한라산 중턱까지 지금 막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항상 이 되풀이 되는 논란입니다. 네, 되풀이 된 논란이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와서 봤더니 도시 관리 비용이 너무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거기에 도시 기반 시설을 다 갖춰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럼 관리 비용은 상당히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제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주에 이를테면 관덕로, 중앙로, 아니면 과양로, 아니면 신제주권을 어떻게 정비를 해나가고 또한 이걸 통해서 그러면 소외되고 있는 은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져서 어떤 도민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저는 합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봐가지고 그런 면에서 저는 오영훈 지사께서 얘기하는 15분 도시도 거기서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봐지는 거죠. 사실 이번에 노영동 주민들이 이제 그 공동주택 그 어떤 그 고도 제한 완화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사실 먼저 더 목소리가 나야 될 거 사실 구도심이에요. 네. 예, 구도심 지역이 사실 고도 제한이 다 묶여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광덕정이나 용담 노탈이나 서문 노탈이나 이렇게 교통이 교차하면서 그 대중교통의 어떤 역세권의 역할을 할 만한 그런 공간들을 저는 중심 상업지구로 묶어서 그 일대를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이 경관에 약간의 손해가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도심 확산을 막음으로 해서 예. 얻는 경관 훼손의 예방적 효과가 오히려 더 크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 원도심이든 현재 그
그 노영, 연동 이런 중심의 어떤 그 시가지 중심의 도시 지역이든 간에 역세권 중심의 어떤 교통 정책을 가져갈 것이다. 하면 첫째, 두 번째는 그러한 교통 체계 속에서 어떤 교통 수단을 우리가 도입할 것이냐. 투램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렇게 됐을 때 그 역세권 주변에 어느 정도의 반경을 중심 상업지구로 해서 고밀도로 개발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오영훈 도정에서 그런 방향이 좀 잡힌다면 전 합리적인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좀 발주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트램 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영훈 도정에서도 지사께서도 수시로 도민들께 또 뭐 도민소통 보고회라든지 여러 가지 거치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서 용역 결과에도 저는 반영돼서 좀 더 제주도민들께 앞으로 제주시 특히 제주시 구도심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다라는 어떤 미래 비전들이 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말씀하시니까 선호가 조금 바뀐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그 중심 상업지구 중심으로 한 고밀도 도시개발 계획의 어떤 그 방향을 갖고 그 도시계획 정책을 먼저 입안을 한 후에 그거에 맞춰서 이 혁신형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 교통 체계를 먼저 해버리면 토지 이용에 관련된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어떻게 이게 결합이 돼야 될지에 대한 기준 마련하는 게 아마 연구 용역진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우선순위를 좀 갖춰서 했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아쉬움을 짧게 표현하는데요. 정리해 주시죠. 지난번 도정이 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조직 개편이 좀 늦어지면서 조직 개편도 덩달아서 같이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지적들을 여러 번 했었는데 아마도 조금씩 보완돼 가면서 좋은 나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예, 다음 주제는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규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논란 끝에 도의회에 상정됐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건축을 규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두 번째 토론회를 열었지만 중산간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가 규제를 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론회의 쟁점은 하수 처리 시설과 고도를 기준으로 건축을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300m라고 정해진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300m라는 게 정해졌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상 도민들한테는 오히려 갈등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단순히 하수도를 기준으로 개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개발 가능지와 개발 불능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지역까지는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 하수도 운영부서랑 도시계획조례 운영부서랑 굉장히 좀 긴밀하게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좀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중산간 주민들은 희생을 강요당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제주도가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공공하수처리장의 용량이 꽉 찼다는 겁니다. 예, 도의회에서 두 차례나 지금 토론회를 열었는데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표고 300m 이상 지역에서는 건축 행위를 2층 이하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제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3월 7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곧 조례 개정 여부가 이제 판가름 낼 것 같은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인지 아니면 과도한 규제라고 보시는지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아마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하고 예. 아마 환경도시위원장께서도 여러 가지로 여론 수렴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솔직히 이 자리에서 밝히면 전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들 전직 위원장이셨군요. 네,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계획조례의 재개정의 역사는 이 하수 관련, 오수 관련 재개정의 역사라고 복잡하죠. 보아도 보한 예. 만큼 굉장히
이걸 그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해관계가 계신 분들은 늘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제주도 종합적으로 도정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 정도 규제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해서 어떤 게 맞는지는 저도 참 그러니까 이번 조례안이 답답하긴 하죠. 일부는 이제 그 좀 완화하는 그러니까 지금 하수 처리 구역 외 지역에서는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을 하면 건축 행위를 허용하고 지금까지는 공공 하수관로를 의무적으로 연결한 내용에서 조금 이제 완화를 해주는데 문제가 이제 중산간 지역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 제가 할까요? 뭐 곤혹스러우신 것 같은데 뭐 냉정하게 1994년에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수립이 되고 정부의 계획으로 이제 제주 특별법에 의해서 당시 이제 됐었는데 당시에 그 종합개발계획에는 중산간 보전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새 화두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중산간 보전의 기준이 해발 200m에서 600고지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200에서 600고지 사이는 원칙적으로 개발을 억제하자. 이게 제주 개발의 가장 큰 원칙인데 이번에 300m 고지로 간 거는 그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1994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거의 한 20년 이상이 지나서 300m로 후퇴한 거죠. 후퇴요? 후퇴한 거죠. 이게 300m로 올라온 거죠. 그럼 250까지는 이제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제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단순히 이런 건축 행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도정이 이번 기회에 중산간에 대한 어떤 개발과 보전의 어떤 합리적 기준을 분명히 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원희룡 도정 때 예를 들면 살록도로 위쪽 한라산 쪽은 개발하지 않겠다. 이런 명확한 기준들을 정리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해발 300m 그 지역에 그 예전부터 그 주거지로서 살아왔던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기존의 거주 지역을 했던 그 집단 취락 지역 이런 주변 지역은 어떻게 이용하고 보전할 거고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런 정책적 기준이 명확하면 사실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장현장 지적처럼 그 중산간에 대한 기준이 지금도 살아있긴 해요.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200m에서 600m의 그 지점을 중산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정돼 있긴 한데 그러면 지금 300m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거냐. 그럼 논리적으로 설명해 봐라.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200m는 그럼 기준이 뭐냐 이랬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원희룡 도정에서 얘기했던 개발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평화로 번영로로 정해놓고 그 밑에는 일정 정도 개발 허용을 하고 그 위쪽으로는 좀 개발을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원칙도 세워졌던 건 사실인데 글쎄 그게 제대로 잘 지켜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원희룡 도정에서 추진했던 공공하수관로 연결 정책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아니 대규모 자본만 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해서 지금 소위 제주 동부 서부 남원은 포화가 돼버린 거고 우리는 지금 하려고 봤더니 왜 안 해주는 거냐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고민의 흔적을 담아서 그러면 지금 개인 오수를 처리하도록 해줄게 대신에 규모를 줄일게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는지는 이게 도시계획조례라는 것들은 상당히 그 해당 기간에 정서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어떤 정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어려워서 그러니까, 제주도 입장은 이 지하수 보전 중산간 지역에 지나치게 어떤 뭐 숙박 시설이라든지 생겼을 경우에 하수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보전의 문제 또 난개발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이제 재산권 문제를 이제 이게요. 재산권 문제 중산간 얘기 나올 때 근본적으로 이게 도로 문제거든요. 그러면 200에서 600고지 사이에 보전의 원칙을 했으면 중산간 지역의 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되는데 도로 개설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떠들어요. 도로를 다 뚫어놓고 그 도로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가치가 엄청 올라 있는데 그건 뭐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니까 토지주들 입장에선
굉장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주도가 도로 이 개설률이 뭐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지난 시기에 제주도 행정에서 했던 것 중에 도로를 확대하는 정책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도로를 넓혀놓고 중산간 지역에 지나가는 도로 주변의 땅은 이용하지 마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로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가져갈 거냐 하는 기준도 분명히 세워야 되고 아까 300m 이상의 2층 이하 150제곱미터 150제곱미터 미만 이런 규제도 전체적인 틀 내에서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수 문제는 이 자리에서 꼭 제가 한 말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개인 그 오수 정화 시설이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이게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그 양돈 폐수에 관련된 그 현장 조사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단속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투자도 하고 했었는데 개인 그 오수에 대한 정화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에 계속 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하고 개인 오수에 대한 그 정화 시설 허용 여부를 전 기준을 잡는 게 맞지 않느냐. 점검을 현재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 개인 그 오수 정화 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건축 행위를 허가해 주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점검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장 위원장님 지적처럼 그 지난 도정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었거든요. 특히 우리 그 전 위원장이었던 강성희 의원께서 아마 뭐 4월을 걸다시피 해서 실태 조사를 전면했죠. 그래서 제주도 내에 한 11,000개 되고 있는 개인 오수 처리 시설, 그 5톤에서부터 50톤 미만까지가 최고가 50톤 이상까지 있습니다. 근데 50톤 일일 5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곳은 관리인을 둬야 돼요. 관리인을 둬야 되는데 그 이하는 관리인 제도가 없어요. 그래 봤더니 전체적으로 한 20%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않더라. 이런 것들은 이제 실태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가 그래서 중산간 지역에서도 이제 개인 오수 처리 시설만으로는 안 된다 해서 이런 규제를 뭐 그런 측면도 부상했다고 없지 않아 봐야죠. 있고요. 지금 그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5톤 하면 정화조 40인용 묻어라. 뭐 50톤 하면 400인 이상 묻어라. 뭐 이런 정도로만 이렇게 규정만 해놨다는 거죠. 이걸 관리 사각지대다. 차제 이거는 이미 상하수도본부에서 사업비를 용역비를 한 8억 정도 들여서 제대로 실태 조사를 했으니만치 이거에 대한 시설 점검을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이 관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도민들한테 좀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보고하고 이제 대안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유런이 한 150제곱미터 미만만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을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물론 뭐 그분들은 이제 도정에서는 아마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적용했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민들께서는 아마 장 위원장님 정도가 이게 실태 조사한 것들을 모르고 계시니까 아마 거의 모른다고 보셔야 될 거죠. 이 문제가 결국에는 하수 처리 시설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과연 하수 처리 시설 문제 때문에 건축 허가 이 부분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이 부분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기억이 났던 게 지금은 행정에서 그 중산간 지역에 이 하수 처리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고 하는데 거꾸로 오등봉 도시공원 개발 사업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제주시가 공동 사업자다 보니까 2025년까지 제주 하수 처리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준공하면 하수 처리에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행정에서 사실상 보증을 써서 개발을 추진한 이런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확답을 받았죠. 하수 처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개발 허용 여부가 달라지다 보니까 뭐 건설업계라든지 도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저는 그 하수 처리 가능 여부를 건축 허가의 기준으로 삼는 건 전 너무나 당연하다고 당연해요? 봐요. 이건 예. 당연한 거죠. 만약에 행정이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안 갖고 건축 허가를 해주면 그건 진짜 무분별한 허가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환경 오염 누가 책임집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럼 결론적으로는 현실에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과의 타협인데 이런 하수 처리 문제에 대한 그 우려나 걱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허가를 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오동봉 얘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제주시가 사업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참여했다 하는 그런 측면도 물론 있지만 대규모 개발 행위에 대한 그 허가는 어쨌든 행정이 하는 거잖아요. 오동봉은 어쨌든 도시계획 공원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럼 도시공원에 관련된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제주시가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그 오수 처리 시설에 대한 어떤 확충 혹은 완비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 목표를 밝혔다고 하는 건 당연히 그건 책임 있는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죠. 또 그런 기준 때문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 예를 들면 개별 단위의 개인이 뭐 작은 소규모의 건축 행위를 하는 거와 대규모 도시공원에 관련된 건축 행위를 개발 행위를 허가하는 부분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주장 아니냐. 그럼 그렇게 말씀드리기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더 이상 하실 얘기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연간 1,000억 원 상당 예산이 들어가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제주도가 5년 만에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주 지역에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해마다 1,000억 원이 넘는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예산도 대폭 줄이면서 시민 불편도 해소하겠다는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올해부터 대중교통 이용객들을 위한 도심 급행버스가 도입됩니다. 제주 지역 차량이 68만 대를 넘어서면서 교통정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시 동서축과 남북축, 서귀포시 동서축 등 3개 노선인데 지금보다 10분 이상 소요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읍면 지역에는 승객이 부르면 와서 원하는 곳까지 태워주는 탄력 노선형 버스가 도입됩니다. 버스를 콜택시처럼 이용하는 이른바 호출버스인데 15인승 미니버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대신 이용객이 적은 버스 노선 25개를 합치거나 없애고 관광지 순환버스도 폐지해 차량 56대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출퇴근과 통학 시간대의 배차 간격은 줄이는 대신 나머지 시간대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관련 영상 보셨는데 용역 결과 요약해 보면요, 버스 노선 자체를 좀 줄이는 겁니다. 줄이고 대신에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심 급행버스와 읍면 지역에는 부르면 오는 콜택시 같은 수요 응답형 버스를 도입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아무래도 버스 자체를 줄이면 도에서 재정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은 줄이면서도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불편하게 되니까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통수단들을 도입하겠다는 개선안인데 이 개선안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우선 오영훈도정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저는 봐요. 사실은 작년 10월이었죠. 10월에 대중교통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려고 했었어요. 발표하려고 하다가 당시 그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반발, 뭐 도민들의 어떤 참여 부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실은 보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저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이를테면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노선을 한 25개 줄이고 관광지 순환버스 우선 폐지하고 또 그리고 한 85개 노선을 줄일 수 있더라. 봤더니 첨도시간, 비첨도시간 즉 이제 그걸 조정을 하면 그런데다가 수용답형 버스를 도입하면 제주시에 지금 현재 55개 읍면지 순환버스가 있고 노선이 있거든요. 그 서귀포에 58개 지선 노선이 있거든요. 이거를 줄이면 한 200억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도 나타날 것이고 향후에 대중교통 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 의지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번 개선안 장성철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고육지책이죠. 그 결국 그 예산 많이 드는데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려니 재정은 계속 많이 드는데 그 버스 이용률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예. 재정이라도 좀 줄여봐야 되겠다. 뭐 예.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는데요. 예전에 원희룡 도정 때 이제 준공영제 시작하면서 이제 좀 논란을 거치긴 했지만 어떤 혁신적으로 뭘 하는구나 하는 거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가 높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몇 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개선 대책, 그러니까 후속 대책 이런 걸 안 한 거죠. 예를 들면 그 버스 중앙 버스 전용 차선제 이런 것도 부분 구간만 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혈관이 심장에서 팔까지만 뭐 개선한다고 해서 예. 되지 않는 것처럼 교통도 하나의 혈관이기 때문에 전체 그 순환되는 노선에 중앙 버스 전용 차선제가 과감하게 도입이 돼야 버스 이용률이 늘어날 수 있는데 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버스 정책을 어떤 목표를 갖고 하느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그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버스 교통 수송 분담률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걸 목표로 해야 되고요. 그렇게 목표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분기별로 혹은 1년에 한 2번 정도는 현재 교통수단별로 수송 분담률의 어떤 추세, 증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계속 정책적인 그 조정의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좀 문제라고 보고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버스 준공영제로 이렇게 현재 와서 그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목표를 교통수송 분담률, 그래서 버스의 이용 분담률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좀 강하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 방안이 있냐면 수송 분담률이 늘어나면 이용 요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수익 노선에서 돈이 들어온 부분을 적자 노선에 이렇게 메꿔줄 수 있는 그런 그 회계 시스템 같은 것도 좀 과감하게 도입을 하면 충분히 적자 노선에 대한 그 버스 이용 접근권, 도민의 권리 부분들도 보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그런데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 많은 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버스 이용객이 늘지 않았어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네, 그리고 뭐 승용차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네네네. 있고. 우리 장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조금은 좀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그 수익 노선을 가지고 비수익 노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공동 정산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1,700억 정도의 우리 비용이 발생을 하면 우리 준공영제로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한 400억? 공영제까지 포함해서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30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공영제에 한 200억, 나머지 1,000억은 준공영제에 투입이 되는 예산이고요. 그런 그 공동정산은 하고 있고 회계 시스템도 그렇게 돼 있는데 준공영제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잠깐만요. 뭐 그것도 일정도 필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제주는 이용률을 지난 2017년 말부터 쭉 하반기부터 시행을 해봤더니 중앙차로제도 했고 아니면 버스 전용차로제도 시행을 했고 그런데 버스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는 것들은 대규모 직장이 없고 특정한 지역에 출퇴근을 한다거나 이런 게 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자가용이 뭐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가구당 전국 최고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지난 5년 동안 쭉 시행을 해봤더니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한 6천억 정도가 지금 투입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가 1,200억 정도 준공영제는 투입됐습니다. 2015년 봤더니 한 1,600억 가까이가 투입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만 보더라도. 그런 면에서 이번 대중교통 체계 개편은 그런 문제의식들이죠. 이를테면 관광지 순환버스는 한 노선을 이렇게 가는데 평균 3명입니다. 3.8명 정도. 읍면지 순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명 이하에 되는 노선들이 많아서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할까? 그러면 DRT 도입, 이를테면 수용답형 버스를 운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성공하지 않을지는 지금 이미 노선 고정형은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수용답형은 뭐 수산하고 태양하고 한 3개월 정도 시험을 해보고 아마 도입하자 이런 것이고요. 또 이제 아까 비수익 노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비수익 노선을 한 85개 노선은 줄여보자. 네. 25개 노선은 줄여보자. 그러니까 버스도 지금 한 85대 정도는 이렇게 보면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개선안을 계속 시행하면서 유지해야 기본적으로 된다는 말씀이죠. 노선을 줄이거나 예, 어떤 마지막으로 운행 정리해 주시죠. 횟수들을 이렇게 줄이다 보면요, 결국은 대중교통이 자가용에 또 밀려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준공영제에 대해서 그 기본적으로 지지를 했냐면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는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동의했던 거거든요. 이번에 노선이나 이런 걸 줄이게 되면 버스 중심의 교통 정책이 후퇴하는 그런 결과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버스와 자가용의 이 대결 구도잖아요. 이 교통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자가용 이용은 수요를 줄이고 버스 수요를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종합적인 토론이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주차장 같은 것들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오해하지 마세요. 25개 노선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저 박 의원님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면 주차시설 공급하자 그러면 대부분 응해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건 자가용 이용이 늘지 버스가 늘질 않아요. 예를 들면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교통 정책에 과연 부합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가를 부서별로 알겠습니다. 있는 걸 다 이제 점검을 정리해 하고 주시죠. 예. 어쨌든 가장 근본적으로는 버스 이용을 늘리는 쪽의 정책들을 하다 보면 이용객의 증가와 그로 인한 그 수입의 증가로 인해서 적자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지금처럼 운면 줄이고 뭐 줄이고 해서 적자를 줄이는 쪽으로 가다 보면 하는 게 아니라 결코 알겠습니다. 대중교통이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요. DRT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BRT라고 하는 것이 전기 노선이 아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버스가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없어서. 버스로 볼 수 없어요. 표현만 버스지 그건 알겠습니다. 버스가 아니에요. 자,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명쾌한 주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